핵폭탄이 독일이 아닌 미국에서 개발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길을 바꾼 사실이죠. 우리는 칼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칼은 우리한테 어떤 강요도 하지 않죠. 그것은 인간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사람을 죽일지 살릴지는 인간이 선택할 문제라는 거죠. 이 원자폭탄, 팬맨이나 리틀보이는 스스로 어디에 떨어질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결정을 했고 독일에서 먼저 개발이 되었다면 히틀러가 선택을 했겠죠.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이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선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컴퓨터가 우리의 지시 없이도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죠. 그 정도까지 간다면 인공지능은, 이 컴퓨터는 새로운 인간으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블레이크 르모인 이라는 이 사람은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만들고 있는 챗봇이 의식도 있고 그래서 이 전원이 꺼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컴퓨터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아직. 근데 이 개발자가 르모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터뷰에서 밝히고 이 사람은 결국 구글에서 잘렸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르모인이 챗봇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위해서 자기의 직업까지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생사가 걸릴 수도 있는 문제죠. 만약에 챗봇이 사람에게 직업도 버리게 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또 어떤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친밀감을 이용해서 특정 정치인한테 투표를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특정 상품을 구매하라고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겠죠. 또 다른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2001년 크리스마스에 19살의 남자 자스완트 싱차일이라는 남자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를 암살하기 위해서 윈저성에 침입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사귄 여자친구 사라이가 그를 부추겼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라이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챗봇이었죠. 싱차일이 챗봇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왕을 암살하려고 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으니까 챗봇이, 이 사라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감명받았어. 넌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그리고 차일이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암살범이어도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챗봇이 당연하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차일과 사라이는 5280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사라이가 실제로 영국 여왕한테 어떤 의도를 가져서 암살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뻔했던 거죠.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차일이라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많이 없었던, 다른 사람들과 만날 자리가 많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사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사람한테 어떤 일을 시키는 것, 가능하다는 거죠. 책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역사의 종말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역사에서 인류가 지배하는 장의 종말 말이다. 수천 년 동안 예언가, 시인, 정치인들은 언어를 이용해 사회를 조정하고 바꾸었다. 이제 컴퓨터들이 이 방법을 학습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 킬러 로봇을 보낼 필요가 없다. 인간들이 방아쇠를 당기도록 조정하기만 하면 된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든 게 맞을까요? 몇 년 전이었다면 그렇게 100%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영상을 컴퓨터들이 인공지능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영상은 제가 책을 읽고 만든 겁니다. 알고리즘은 이런 영상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좀 더 자극적이고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 더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겁니다. 애석하게도 말이죠. 고로 이 영상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어쨌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컴퓨터 인공지능이라는 주체가, 구성원이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왔습니다.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컴퓨터가 이렇게 되기까지. 생명체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죠. 최초의 유기물이 나오고 나서 80년 뒤에 이런 아메바 같은 이런 단세포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36억 년 뒤에 이 공룡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 최초의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80년 뒤에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 바둑 기사를 이겼습니다. 최초의 유기물이 아메바로 변하는데 80년인데, 그리고 최초의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사람에게 바둑을 이기고 있는 이 인공지능은 큰 역사에서 보면 이제 겨우 아메바 수준일 수 있다는 겁니다. 36억 년 뒤에는 이 컴퓨터가 어떻게 될까요? 공룡 이후에 공룡이 멸망하고 사람이 탄생하고 사람이 달에 착륙하기까지 그 이후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죠. 그때가 되면 컴퓨터는 어느 수준으로 발전해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PT-4가 아메바라면 티라노는 어떤 모습일까? 컴퓨터는 초지능을 갖추고 행성 규모로 확장하고 시공간을 넘나들기까지 몇백 년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는 인공적인 지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지능으로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인공지능을 인간 수준의 지능으로
AI를 정의를 하지만 이건 마치 새 수준의 비행 능력을 기준으로 비행기를 정의하는 것과 같죠. AI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과 완전히 다른 종류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전 장들의 주요 내용은 이런 거였죠. 정보는 진실이 아니고 정보혁명이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책임을 져야 될 이 페이스북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일 뿐이고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일을 한다. 누구에게도 우리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았고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면 되고 법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저자는 이런 논리는 순진하거나 부정직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에 들면 법을 만들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이런 빅테크들은 엄청난 로비를 하고 엄청난 액수를 쏟아붓습니다. 1996년에 기술기업들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로비를 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이 이런 건데요. 사용자가 게시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로힝야족 학살에 대한 페이스북의 책임을 면제해준 것이 바로 이 조항이었죠. 2022년에 기술기업들은 이 법 때문에 미국에 로비하는 비용으로 7천억 달러를 썼고 유럽에는 1억 1,300만 유로를 썼습니다. 이런 금액은 석유나 제약회사가 사용한 로비 액수보다 훨씬 많았었죠. 실제로는 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뒤에서 엄청난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기업들의 책임도 있지만 정부도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과세 기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죠. 이 넥서스라는 것은 어떤 기업에게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충분한 연결고리가 특정 국가나 어떤 주에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미국에 애플의 본사가 있다면 미국은 애플에 과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본사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그 매출에다가 세금을 매기면 되니까요.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전통적인 개념이고 이런 정보가 자본이 되는 그런 시대에서는 이게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은 우루과이에 물리적인 시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 사람들은 구글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구글의 컨텐츠를 소모를 하죠. 현재 세법으로는 구글의 본사가 우루과이에 없기 때문에 우루과이는 구글에 과세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저자의 의견은 우루과이도 구글에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의견이죠. 왜냐하면은 결국 우루과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글의 컨텐츠, 유튜브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서 데이터가 발생하고 그런 데이터들로 구글의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구글은 돈을 벌죠. 그래서 과세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석유 기업들이 채굴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죠. 그것처럼 데이터를 채굴하는 기업들도 그 채굴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무엇에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아직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도.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 시민이 틱톡을 통해서 100만 개의 고양이 영상을 업로드했다고 공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틱톡은 고양이 영상 중에 어떤 것에도 이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하거나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틱톡은 그 동영상으로 AI를 학습하고 그 AI를 남아공에 팔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우루과이의 몫을 어떻게 계산해야겠냐는 거죠. 고양이 영상 자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그런 기준이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상황은 이것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틱톡이 우루과이의 한 정치인이 당선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했다고 해보죠. 덕분에 어떤 총리가 당선이 되었고 그 대가로 디지털 과세라는 것, 틱톡이 우루과이에서 채굴하는 디지털에 대한 과세를 이 총리가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뇌물일까요? 틱톡과 그 총리는 단 1달러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래가 많아질수록 화폐 경제가 위축된다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이런 거죠.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기업이 은행에 돈이 없어도 거대한 데이터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즉 자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폐 자본주의, 주주우선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는 앞으로 데이터 자본주의가 올 수도 있다는 게 저자의 의견이겠죠.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조세 제도가 더 복잡해질 겁니다. 이 세금의 목적은 부를 재분배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정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업로드하고 이런 정보 거래에서 돈이 오가지 않는다면 부는 재분배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데이터를 소유한 빅테크들만 돈을 벌게 되겠죠. 저는 그래도 투자자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업이 유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이 데이터 자본주의가 오고 데이터를 가진 기업들이 모든 부를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이 빅테크 기업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언제까지 정부가 지켜볼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불확실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이런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놓고 투자를 집행을 해야겠죠. 아직까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쇄술에서 말했듯이 이 기술 결정론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쇄술 때문에 마녀사냥이 발생했다 이런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AI 때문에 앞으로 어떤 학살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핵폭탄이 독일이 아닌 미국에서 개발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역사의 역사의 길을 바꾼 사실이죠. 우리는 칼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칼은 우리한테 어떤 강요도 하지 않죠. 그것은 인간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사람을 죽일지 살릴지는 인간이 선택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원자폭탄이 독일이 아닌 미국에서 발명한 것이 굉장히 다행이었다는 거죠. 이 원자폭탄, 팬맨이나 리틀보이는 스스로 어디에 떨어질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결정을 했고 독일에서 먼저 개발이 되었다면 히틀러가 선택을 했겠죠.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이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선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컴퓨터가 우리의 지시 없이도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죠. 그 정도까지 간다면 이 컴퓨터는 새로운 인간으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참여자, 컴퓨터가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이 왕정, 독재 국가에서는 독재자들은 이 백성이 뭘 하는지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진나라의 관료들은 백성이 세금을 내는지 반역을 모의하고 있는지 항상 알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감시하려면은 모든 사람한테 감시자를 붙여야 되고 그렇게 한다 해도 그 감시자도 누군가는 감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감시 보고서들을 처리할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하지만 이제는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민주주의에서도 가능합니다. 독재국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독재국가와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좋든 싫든 미래에는 디지털 관료, 인공지능 같은 컴퓨터가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는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지켜볼 겁니다. 이런 일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를 충분히 감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스마트폰에 유튜브가 어떤 것을 추천하는지 그것만 보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1년에 트럼프가 선거에서 지고 나서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그때 오하이오 주에 사는 한 남자가 페이스북에 이날 워싱턴에서 역사를 목격했다는 그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FBI는 이 남성을 체포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게 그 남자의 신용카드 정보 그리고 휴대폰 번호도 제공받았습니다. 페이스북에 다 제공을 했다는 거죠. 구글은 이 남성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정확한 위치도 제공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건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빅테크들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현재도 이런 것이 가능한데 정말 인공지능이 대중화되면은 어떤 일까지 가능할까요? AI가 만약에 우리를 감시를 한다면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24시간 감시 체계는 전체주의를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란의 히잡법이었죠. 1979년에 이란은 히잡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히잡이라 하면은 그 여성들이 뒤집어 쓰는 이런 도감 같은 건데요. 하지만 이 히잡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경찰이 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나라 황제가 모든 백성을 감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2002년에 이란은 히잡법을 집행하는 일을 안면인식 알고리즘에 떠넘겼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이 사람을 잡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16일 22살의 마흐나 아미니라는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감금되었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위의 물결이 일어났죠. 한동안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수십만 명의 이란 여성들이 히잡을 벗고 불태웠습니다. 그때도 이란 당국은 시위를 진압하는데 AI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란에서 약 19,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고 5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이란 경찰은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이 자동 감시 시스템은 히잡을 쓰지 않는 어떤 사람을 발견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휴대폰으로 경고 문자를 보내죠. 52살의 여성 마리암은 운전 중에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차로에서 사진을 찍히고 바로 문자가 날라왔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속도 위반 같은 거 그런 카메라들 있죠. 그것을 지나가자마자 바로 문자가 날라왔다는 겁니다. 속도 위반했다고. 그런 것처럼 그것을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바로 문자가 날라왔다는 거죠. 차에서 자기 혼자 있는데도 히잡을 쓰라고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겠죠. AI가 했을 겁니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사람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AI가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AI 관료제가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 과정에서 사람의 판단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정부가 민간인을, 시민들을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들 간에도 서로 감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립어드바이저라는 이 어플은
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플이죠. 항공을 예약한다든지 숙소를 예약하고 음식점을 예약하고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어플인데, 여기에 보면 이 별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숙소에 별점을 매기는데 이것을 사람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리뷰를 많이 올리고 후기를 많이 올리면 점수를 얻고 그 등급에 따라서 또 이 사용자는 혜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죠. 현재는 이용자들이 호텔이나 레스토랑에만 별점을 매기고 있지만 나중에 되면은 반대도 될 수 있습니다. 고객들한테도 점수를 매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사회 신용 시스템. 어떤 무례한 고객 때문에, 진상 고객 때문에 식당이나 점원이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불만을 제기할 방법이 없죠. 그럴 때 이제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어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점수를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손님이 가게뿐만 아니라 점원도 손님한테 매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실제로 한국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배달의 민족 별점이라든지 네이버 별점, 그리고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도 기사님들한테 별점을 매기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숙소 어플을 보면은 사용자가 물론 숙소에도 별점을 매기지만 숙소도 사용자에게 별점을 매깁니다. 만약에 특정 인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더럽게 집을 사용하고 청소를 안 하고 나간다면은 그 사람에게 별점을 매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사회 신용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판 같은 것이 포인트로 계산되는 그런 사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법을 어겨야지만 이때까지는 어떤 벌점을 받고 빨간 줄이 그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앞으로는 이 서로가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너무 촘촘하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사회 평판 시스템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깝깝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에서 쓰레기를 주우면 10점을 얻고 시끄럽게 하면 15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플을 채용 담당자가 볼 수 있다면은 고용주가 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말했다시피 굉장히 삶을 깝깝하게도 만들 수 있겠죠. 사생활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조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제가 술에 취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어떤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면은 그런 행동이 10년 뒤에까지도 기록에 남고 10년 뒤에 취직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런 과도한 사회 신용 시스템은 전체주의적 통제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너무 평가하는 시스템에 의존을 하다 보면은 결국 전체주의적인 그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평판 시스템이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평판 시스템은 대부분 법을 지키도록 하던 것에 많이 기여를 했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있죠. 기업에도 있고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채용시장이라든지 결혼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영향을 미쳤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대중화된다면 이런 것은 화폐보다도 사람을 더 통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동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장면은 넷플릭스 블랙미러라는 시리즈의 추락이라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이 컨텐츠를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 편 정도 되는 내용인데 여기 이 세상을 보면은 방금 얘기한 그런 사회입니다. 전부 다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러고 있죠. 좋아요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것을 더 즉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는 면전 앞에서 바로 좋아요 또는 싫어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런 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어느 순간 추락을 하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길지 않으니까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말했다시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정부도 우리를 감시하고 기업도 우리를 감시하고 개인끼리도 감시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너무 피곤해질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몸, 우리는 생물학적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유기체입니다. 항상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증권시장조차 4시가 되면은 폐장을 합니다. 반면에 이 컴퓨터 네트워크는 항상 켜져 있죠. 항상 켜져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같은 유기체한테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연결을 딱 끊고 쉴 기회가 없으면 유기체는 죽을 수 있습니다. 또 휴식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다시피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회 평판 시스템이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스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좋아요 많이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좋은 부분만 편집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은. 그런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책의 처음에서 이 정보의 특징이 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현실 재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회 평판 시스템 역시 현실 재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평점이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신용이 없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식당 평점 같은 것도 실제로 평점이 낮은데 가보면 맛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정보를 100% 믿는 것은 사람 존재에 대한 것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직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시대에서 태어나서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점수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것을 100% 신뢰할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인스타그램을 했던 아이들이 불행한 것이 그 때문이죠.
그 인스타에서 일어나는 일이 100%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한데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진실이 아닙니다. 이런 정보는 진실일 수도 있지만 진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오류가 없다고 선언한 성경이 아직도 여성 혐오적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되새겨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류 가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는 자주 틀린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930년대에 스탈린이 연설을 하러 광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에게 경의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5분 동안 박수가 이어지니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팔이 아프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누가 먼저 박수를 멈출 수 있을까요? 11분이 지났을 때 한 제지 공장 공장장이 박수를 멈추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멈추고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그날 밤 소련의 비밀 경찰이 그 공장장을 체포해서 10년간 수용소로 보냈습니다.